아저씨, 거기? 발목을 타고 올라오는 뜨거운 혀의 감촉. 독을 뺀다는 핑계로 제 허벅지 안쪽까지 파고드는 그 남자의 덥수룩한 수염이 소름 끼치게 싫으면서도 동시에 제 온몸을 불덩이처럼 달구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독이 퍼지면 죽어. 내가 살려준다잖아. 문명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산속 움막. 비에 젖은 60세 과부와 10년을 산속에서만 산 짐승 같은 남자.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수컷이라는 존재의 진짜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밤 잠 못 이룰 야생의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 딱 60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는 3년. 자식들은 다 출가시키고 적적한 마음을 달래려 시작한 것이 등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뒷산이나 다녔지만 점점 더 깊은 산,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을 찾게 되더군요. 산이 주는 고요함만이 제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였으니까요.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변덕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 더덕이 밭으로 있을 텐데 동호회 사람들과 떨어진 줄도 모르고 저는 산나물에 홀려 등산로를 벗어나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욕심이 화근이었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어떡해.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핸드폰은 먹통이었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해갔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멧돼지라도 만나면 어쩌나 이대로 저체온증으로 죽는 건 아닐까. 공포심에 무작정 뛰다가 그만 젖은 낙엽을 밟고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악! 발목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빗물은 속옷까지 적시고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장작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엉금엉금 기어서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어지고 살이 긁혔지만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기어가니 거대한 바위 밑에 얼기설기 지어놓은 허름한 움막 하나가 보였습니다. 계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문이라기보단 거적대기에 가까운 천이 거치고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산신령인지 산적인지 분간이 안 가는 모습. 허리까지 내려오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얼굴을 뒤덮은 덥수룩한 수염. 그리고 무엇보다 비에 젖은 런닝구 위로 터질 듯이 솟아오른 팔근육과 가슴팍. 그는 문명사회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대한 한 마리의 곰, 아니 굴줄인 늑대 같았습니다. 뭐야, 넌? 목소리가 어찌나 낮고 굵은지 빗소리마저 묻혀버릴 정도였습니다. 살려주세요. 길을 잃었어요. 발목이. 제가 울먹이자 그는 말없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젖은 등산복이 몸에 달라붙어 제 몸의 굴곡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는 걸 그의 이글거리는 눈빛을 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성큼성큼 다가와 저를 쌀가마니 들어올리듯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 놓으세요. 시끄러워. 산짐승 밥 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그의 품에서 나는 냄새는 지독했습니다. 흙냄새, 땀냄새, 그리고 비릿한 짐승의 냄새. 하지만 3년 동안 독수공방하며 살아온 제 몸은 그 역한 냄새를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단단한 어깨에 닿은 제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를 안고 칠흑 같은 움막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물고 굴 속으로 들어가는 맹수처럼 말이죠. 움막 안은 밖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그 남자의 땀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지만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에 젖어 덜덜 떨리는 제 몸을 데워주는 유일한 온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아저씨, 발목이 너무 아파요. 그가 저를 낡은 군용 담요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발목을 보니 퉁퉁 부어올라 복사뼈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복사뼈 부근에 검붉은 자국 2개가 선명했습니다. 넘어지면서 긁힌 줄 알았는데 그 남자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변했습니다. 이런 젠장 살무사야. 밟았구만. 네, 살무사요?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쩐지 다리가 불타는 것처럼 뜨겁더라니. 죽는다는 공포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 죽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해요. 119 좀 불러주세요, 제발. 여기까지 구급차 못 와. 전화도 안 터져. 그는 무심하게 말하며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냈습니다. 불에 칼끝을 달구는 그의 모습이 저승사자처럼 무서웠습니다. 가만히 있어. 독 빼내야 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는 제 비명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달궈진 칼로 상처 부위를 십자가 모양으로 째기 시작했습니다. 생살이 찢기는 고통에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의 머리카락을 쥐어 뜯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오자 그가 망설임 없이 제 발목에 입을 갖다 댔습니다. 추르. 거친 수염이 제 여린 살결을 긁어대고 뜨거운 입술이 상처 부위를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쪽 빨아들이는 소리가 좁은 움막 안에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엔 고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독을 뱉어내고 다시 빨고 또 뱉어내기를 반복할수록 고통은 묘한 쾌감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혀가 상처 부위를 핥을 때마다 제 척추를 타고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발목에서 시작된 그 짜릿한 전율은 허벅지를 타고 올라와 제 아랫배를 묵직하게 자극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 미쳤나 봐. 머리로는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제 몸은 정직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아저씨. 그만. 그 소리를 들은 걸까요? 독을 다 뺐는지 고개를 든 그 남자의 입가엔 제 피가 묻어 있었고 눈빛은 아까보다 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무방비하게 누워있는 젖은 여자를 향한 굶주린 짐승의 욕망이었습니다. 독은 다 뺐어. 근데 열이 나네. 아줌마, 추워. 그가 제 이마에 투박한 손을 올렸습니다. 불덩이 같았습니다. 옷 벗어. 젖은 거 입고 있으면 저체온증으로 죽어. 그는 대답도 듣지 않고 제 등산 조끼의 지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부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 야성적인 남자의 손길을 더 느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입으로는 거절했지만 제 손은 힘없이 떨구어져 있었습니다. 뱀독 때문인지 아니면
이 상황이 주는 공포와 흥분 때문인지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침없었습니다. 등산 조끼를 벗겨내고 땀과 빗물에 젖어 살갗에 달라붙은 티셔츠마저 훌러덩 벗겨버렸습니다. 춥다면서 왜 버텨?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어. 그의 말은 투박했지만 손길은 의외로 뜨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상의가 모두 벗겨지자 60년 세월이 묻어나는 제 맨살이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었습니다. 부끄러움에 몸을 웅크리며 가슴을 가리려 하자 그가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가리지 마. 예쁘니까. 10년 넘게 산속에서 혼자 살았다던 남자. 여자라곤 구경도 못 해봤을 이 남자의 눈에 제 몸은 그저 신기하고 탐스러운 먹잇감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의 시선이 제 가슴에 머물자 유두가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젖은 러닝구마저 벗어 던졌습니다. 모닥불 빛에 드러난 그의 상체는 그야말로 조각상이었습니다. 헬스장에서 만든 매끈한 근육이 아니라 장작을 패고 짐승을 쫓으며 만들어진 실전 근육. 곳곳에 난 흉터와 구릿빛 피부는 야성미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의 물렁한 뱃살만 보던 제게 그 몸은 충격적일 만큼 남성적이었습니다. 이리 와. 체온 나눠야 산다. 그는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맨살과 맨살이 닿는 순간 흡 하고 숨이 멈췄습니다. 그의 몸은 용광로처럼 뜨거웠습니다. 제 차가운 가슴이 그의 단단한 가슴팍에 눌리자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아저씨, 너무 뜨거워요. 가만히 있어. 아직 멀었어. 그는 저를 품에 안은 채 거친 손바닥으로 제 등줄기를 쓸어내렸습니다. 마차려를 내려는 듯 위아래로 문지르는 그 손길이 너무나 자극적이었습니다. 척추를 타고 내려간 손이 엉덩이 골 부근에서 멈칫할 때마다 제 입에서는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지고 좁은 움막 안에는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와 두 남녀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아줌마, 냄새 좋다. 산더덕 냄새보다 더 좋아. 그가 제 목덜미에 코를 박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뜨거운 입김이 귀 밑을 간지럽히자 저는 저도 모르게 그의 허리에 다리를 감았습니다. 살고 싶어서 안긴 것인지, 그를 원해서 안긴 것인지 경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아랫배에 닿은 그의 무언가가 묵직하게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돌덩이처럼 단단하고 거대한 그것. 60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크기였습니다. 아저씨, 이거 뭐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가 씩 웃으며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뭐긴 뭐야. 남자가 여자 안으면 서는 거지. 아줌마도 젖었잖아. 그의 손이 젖은 등산 바지의 버클로 향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바지 버클이 풀리는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이러면. 제 마지막 이성이 입을 열었지만 그는 제 말을 막아버리듯 입술을 덮쳐왔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입술. 담배 냄새 대신 흙내음과 송진 냄새가 섞인 그의 입안은 뜨거웠습니다. 그의 손이 거침없이 제 등산 바지를 끌어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와 그 남자의 뜨거운 손길이 동시에 느껴지자 몸이 화러처럼 펄떡거렸습니다. 60년 동안 점잖은 사모님 소리만 듣고 살았던 제 몸이 이 거친 산속 움막에서 발가벗겨지고 있다는 사실의 수치심보다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아줌마, 진짜 곱네. 산딸기처럼 붉어. 그가 제 허벅지 사이를 파고들며 중얼거렸습니다. 문명사회 남자들의 세련된 애무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는 굶주린 짐승처럼 본능에 충실했습니다. 그의 거대한 몸이 저를 짓누르며 들어왔을 때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남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니 살면서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묵직함이 제 안을 꽉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찢어질 것 같은 고통과 함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파. 너무 커요. 제발. 제가 울먹이며 그의 어깨를 밀어냈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다리를 자신의 허리에 더 단단히 감게 했습니다. 참아. 처음엔 다 그래. 곧 좋아질 거야.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산속에서 참아온 정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허리짓은 강력했습니다. 마치 도끼로 장작을 패듯 깊고 강하게 저를 흔들었습니다. 처음에 고통이 지나가자 믿을 수 없는 쾌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뭐지? 내가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발가락이 오그라들었습니다. 꽉 찬 느낌, 뱃속 깊은 곳까지 닿는 그 묵직함에 저도 모르게 그의 등짝을 손톱으로 핥히며 매달렸습니다. 좋아. 아줌마도 좋지. 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신음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교양이니 체면이니 따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수컷과 암컷의 교미, 날 것 그대로의 행위였습니다. 움막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안에서는 두 마리의 짐승이 엉켜 뒹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저를 3번이나 가게 만들었고 저 역시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60세에 맛본 첫 오르가슴. 그것은 야수에게 잡아먹히는 공포와 쾌락 그 자체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빗소리는 그쳐 있었고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움막 천장 틈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지만 묘하게 개운했습니다. 옆을 보니 그 남자는 없었고 모닥불 위에는 반합 하나가 올려져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 움막 문을 열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갓 잡은 듯한 토끼 한 마리가 들려 있었고 다른 손에는 산나물이 한 웅큼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등지고 선 그의 모습은 어젯밤의 야수가 아니라 든든한 가장처럼 보였습니다. 발목은 어때? 독은 다 빠졌을 거야. 그가 제 발목을 살펴보다가 씩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밤새 그렇게 땀을 뺐는데 안 나을 리가 있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젯밤 제가 질렀던 교성이 떠올랐거든요. 우리는 그가 끓여준 산나물 죽과 구운 토끼, 고기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소금 간 하나 안 된 밍밍한 맛이었지만 제 평생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문명사회의 조미료에 찌들었던 입맛이 정화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이름? 그런 거 잊은 지 오래야. 그냥 산 사람이라고 불러. 아니면 여보라고 부르든가. 그의 농담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보라니. 식사를 마치고 저는 하산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 테니까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기다리고 있는 건 텅 빈 아파트와 고지서들 뿐. 반면 이곳에는 야생의 자유와 저를 여자로 만들어주는 뜨거운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기, 며칠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요? 발목도 아직 아프고.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가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여긴 불편해. 씻을 물도 없고 전기도 없어. 당신 같은 곱상한 여자가 버틸 곳이 아니야. 상관없어요. 그냥 아저씨랑 더 있고 싶어요. 제 말에 그가 거친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후회 안 하지. 그럼 있어. 대신 일은 해야 돼. 여긴 공짜 밥 없어. 그날부터 저는 자연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그를 따라 산나무를 캐고 계곡물에 빨래를 했습니다. 밤에는 오로지 그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무뚝뚝했지만 밤만 되면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순자야, 예쁘다. 내 마누라. 본명 대신 그가 멋대로 붙여준 순자라는 이름. 그 투박한 이름이 왜 그리 좋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핸드폰 배터리를 핑계로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세상과의 연결을 끊고 온전히 이 남자만의 암컷이 되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것이 타락이라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산속 생활 3일째. 땀과 흙먼지에 찌든 몸이 근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저씨, 저 좀 씻고 싶어요. 어디 씻을 데 없어요? 그는 도끼질을 멈추고 턱짓으로 숲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선녀탕 있어. 물 차가우니까 조심해. 수건 한 장 챙겨 들고 올라가 보니 바위 틈 사이에 숨겨진 작은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맑은 계곡물이 고여 만들어진 천연 목욕탕이었죠.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여 아무도 볼 수 없는 완벽한 밀실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핀 뒤 옷을 모두 벗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자 으하 하는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나무십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이 알몸에 닿는 기분이 묘하게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한참 물장구를 치며 묵은 때를 벗겨내고 있는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짐승인가 싶어 겁을 먹고 뒤를 돌아본 순간 그가 바위 위에 앉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아저씨, 언제 왔어요? 보지 마요. 제가 가슴을 가리며 물속으로 몸을 숨기자 그가 씩 웃으며 바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내 집 마당인데 내가 못 올 데가 어디 있어. 그리고 다 본 건데 뭘 가려. 그는 성큼성큼 물속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역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습니다. 햇빛 아래 드러난 그의 몸은 움막 안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었습니다. 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구릿빛 근육과 물속에서도 감출 수 없는 그의 남성성이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등 밀어줄게. 이리 와. 아니,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뒷걸음질 쳤지만 바위에 막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그가 제 허리를 잡아 끌어 자신의 다리 사이에 앉혔습니다. 차가운 계곡물 속에서 그의 뜨거운 체온이 등에 닿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비누도 없이 제 등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등이었지만 손길은 점점 앞쪽으로 아래쪽으로 향했습니다. 순자야, 물속에서 하니까 더 부드럽네. 그의 손이 물밑에서 제 은밀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아, 아저씨, 누가 보면 어떡해요? 누가 봐. 여긴 너랑 나, 그리고 하늘밖에 없어. 그는 저를 바위벽에 밀어붙이고 뒤에서 안아왔습니다. 물의 부력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힘 때문인지 제 몸이 둥둥 뜨는 것 같았습니다. 대낮의 숲속 새들이 지저귀는 계곡에서 우리는 짐승처럼 엉켰습니다. 차가운 물살과 뜨거운 마찰이 만들어내는 쾌락은 밤과는 또 다른 야릇하고 배덕한 맛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핸드폰을 켜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실종 신고를 했을까? 경찰이 찾고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남편 죽고 유산 문제로 싸우다 발길 끄는 자식들입니다. 엄마가 사라졌다고 진심으로 걱정이나 할까요? 차라리 여기서 이 남자와 평생 산나물이나 캐며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그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좀 멀리 나갔다 올 거야. 아주 귀한 걸 봐둔 게 있거든. 뭔데요? 멧돼지라도 잡으러 가요? 아니, 너 주려고 봐둔 거야. 꼼짝 말고 집 잘 지키고 있어.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밧줄과 곡괭이를 챙겨 떠났습니다. 하루 종일 그를 기다리며 움막을 청소하고 저녁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그가 돌아오지 않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절벽에서 떨어지기라도 한 건 아닐까. 밤 9시가 넘어서야 그가 비틀거리며 돌아왔습니다. 온몸은 흙투성이에 얼굴과 팔에는 날카로운 것에 긁힌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아저씨, 왜 이제 와요? 다친 거예요. 제가 울먹이며 달려가자 그가 품속에서 신문지에 싼 무언가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자, 이거 먹어. 신문지를 펼치니 가늘고 긴 뿌리가 달린 식물이 나왔습니다. 산삼이었습니다. 그것도 꽤 오래 묵은 듯한 천종산삼. 이거 캐느라 좀 늦었어. 절벽 틈에 있어서 애 좀 먹었네. 이 귀한 걸. 왜? 너 몸이 너무 차. 이거 먹고 기운 차려야 나랑 오래 살지. 씹어 먹어 뿌리부터 잎까지 싹 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저한테 비타민 한 통 사준 적 없는데 만난 지 일주일 된 이 남자는 목숨 걸고 절벽을 타서 산삼을 캐왔습니다. 바보같이. 다치면 어쩌려고. 안 죽어. 너 두고 내가 어떻게 죽냐. 그는 투박한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클 묻은 산삼을 우적우적 씹어 먹었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만 그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사랑의 맛이었습니다. 그날 밤 산삼의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사랑 때문인지 제 몸은 용광로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밤새 서로를 탐하고 또 탐했습니다. 순자야, 사랑한다. 그가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여보. 우리는 이제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산삼을 먹고 며칠 뒤 평화롭던 숲속에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두두두두두. 하늘을 가르는 헬기 소리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도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수색 헬기야. 누굴 찾나 본데.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를 찾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며칠 전부터 산 아래쪽에서 개 짖는 소리와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오곤 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저 찾는 거 아닐까요? 설마 자식들도 안 찾는다며 그냥 멧돼지 잡는 거겠지. 하지만 그날 오후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운막 근처 계곡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등산복을 입은 남자 서너 명이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이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황급히 빨래를 챙겨 움막으로 뛰어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기 아주머니 계시네. 김영숙 씨 맞습니까? 그들이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그 순간 산에서 나무를 해오던 그가 나타나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누구요, 당신들? 내 마누라한테 볼 일 있소. 그는 도끼를 든 채 험상궂은 표정으로 구조대원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아니, 선생님 진정하세요. 저희는 실종신고받고 수색 중입니다. 따님이 실종신고를 하셨어요. 실종? 내 마누라랑 내가 여기 산 지가 언젠데 무슨 실종이야. 당장 꺼져. 그는 저를 등 뒤로 숨기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따님이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2주나 연락이 안 됐어. 혹시 감금당하고 계신 겁니까? 도와드릴까요? 그들의 눈에는 이 상황이 납치나 감금으로 보였을 겁니다. 야수 같은 남자와 겁에 질린 사실은 당황한 도시 여자. 누가 봐도 수상한 그림이었으니까요.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남자가 납치범으로 오해받아 끌려가게 둘 것인가? 아니면 제가 스스로 발을 빼야 할 것인가? 제 등 뒤에서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끼를 쥔 손에 힘줄이 불끈 솟아 있었습니다. 그가 흥분해서 저들을 다치게라도 한다면 그는 영영 감옥에서 썩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에요. 감금 아니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감금이 아니라 제가 길을 잃어서 이분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발목을 다쳐서 못 내려가고 있었고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와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럼 왜 전화를 안 하셨습니까? 따님이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요. 전화기가 계곡에 빠져서 고장났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전화기는 움막 안 배낭 속에 멀쩡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둘러대야 그가 다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하산하시죠. 헬기로 모시겠습니다. 구조대원이 무전기를 들고 헬기를 요청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나랑 살기로 했잖아. 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버티면 경찰까지 올라올 테고 신분증도 없이 숨어 사는 이 남자의 평온한 삶은 끝장날게 뻔했습니다. 여보. 아니, 아저씨. 고마웠어요. 이제 집에 갈게요. 저는 일부러 그를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사이를 철저히 남남으로 위장해야 했으니까요. 순자야, 진짜 갈 거야? 그가 구조대원들 들리지 않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처연한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야죠. 자식들이 찾는다는데 그동안 신세 많이 졌어요. 이거 치료비랑 식비예요.
저는 손목에 차고 있던 금팔찌와 목걸이를 풀어 그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따뜻한 옷이랑 맛있는 거 사 드세요. 그는 제 손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거친 손바닥의 감촉. 밤마다 내 살을 어루만지던 그 뜨거운 온기. 잠깐만요. 작별 인사는 하게 해주세요. 제가 구조대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까치발을 들어 그의 귓가에 입술을 대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나 잊지 마요. 내 마음속엔 당신이 영원한 남편이야. 그리고 짧게, 아주 짧게 그의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감사 인사를 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우리에겐 영혼을 나누는 마지막 의식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제 볼을 적셨습니다. 짐승 같던 사내의 눈물. 그것이 제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화인을 남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제가 산에서 조난당했다가 구조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엄마, 그 산적 같은 아저씨가 해코지 안 했어.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해코지라뇨. 제 인생을 구원해 준 사람인걸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깨끗한 아파트, 따뜻한 물이 나오는 욕실, 푹신한 침대. 하지만 밤이 되면 이 모든 문명의 이기들이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그 움막의 모닥불처럼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최고급 오리털 이불을 덮어도 그 남자의 거친 살결이 주는 온기를 대신할 수는 없더군요. 가끔 등산동호회 사람들이 묻습니다. 영숙 씨, 이제 산엔 안 가. 그럴 때면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다른 산은 갈 수 있어도 그 산만큼은 다시 갈 자신이 없어서요. 다시 갔다가 그가 없으면 혹은 그가 저를 원망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입니다. 제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는 꼬깃꼬깃해진 신문지 뭉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날 그가 목숨 걸고 캐다 준 산삼을 쌌던 신문지입니다. 흙냄새가 다 날아갔지만 저는 가끔 그걸 꺼내 코를 박고 냄새를 맡습니다. 그러면 희미하게나마 그 남자의 땀 냄새와 숲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 꿈에 그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덥수룩한 수염에 터질 듯한 근육을 드러낸 채 움막 앞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밥 먹자. 그 투박한 목소리에 깨어보니 베개가 흠뻑 젖어 있더군요. 60세에 겪은 한여름 밤의 꿈 같은 일탈. 세상 사람들은 저를 미쳤다고 하거나 주책이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넥타이 맨 점잖은 신사들의 가식적인 매너보다 흙투성이 손으로 산삼을 건네주던 그 야수의 진심이 100번, 1000번 더 귀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언젠가 아주 먼 훗날 제 삶이 다하는 날이 오면 저는 다시 그 산으로 갈 겁니다. 가서 말해줄 겁니다. 여보, 나왔어. 밥 줘. 그때까지 그가 그곳에서 저를 기다려주길, 부디 건강하게 살아있어 주길 기도하며. 오늘도 저는 빌딩 숲 사이에서 그 숲을 그리워합니다. 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숙 씨의 특별한 경험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생은 알 수 없기에 더 살아볼 만하고 사랑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에 더 가슴 뛰는 것 같습니다. 저희 늦게 핀 꽃 황혼 채널에는 아직 들려드리지 못한 수많은 인생 이야기들이
보석처럼 쌓여 있습니다. 때로는 가슴 아프고 때로는 얼굴 붉어질 만큼 솔직한 우리들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놀라운 반전과 함께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만들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도 당신의 꿈속에 설렘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